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소추 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할까 말까 만지작거리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겁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수식어를 맞는 것도 모자라 최악의 경우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새로운 흑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마이웨이를 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지, 실제 표결까지 가려는 건지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의원과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야 5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묵인과 방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이 담겼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 경제수장을 탄핵하려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엔 현재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 최대행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을 때 불거졌던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의혹을 10년 만에 묻겠다는 겁니다. 최대행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에게 화병을 남기는 저런 국정농단 그리고 그 내란 지속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최대행 측은 현안 업무에 집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라지만 정작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탄핵 추진의 실익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내에서도 굳이 왜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왜 그런 건지 황정민 기자가 좀 더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지면서 실제 추진엔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덕수 선고 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미루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탄핵안 발의에 나선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헌법 수호라는 명분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여기엔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의 실익은 없이 30번째 탄핵 시도란 여론의 비난만 떠안게 됐단 당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해줄지도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굳이 왜 이 시점에 탄핵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명계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와 별개로 실제 탄핵 표결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파괴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최대행의 10년 전 청와대 근무 이력까지 끌어내 고발한 걸 놓고선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며 강요죄로 고발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거죠.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없이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생떼이자 떼법입니다. 마 후보 임명 없이는 탄핵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이어 무혐의로 결론난 10년 전 사건까지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건 마 재판관 임명을 강요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건데, 이 대표 발언 논란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몸조심 발언 파장이 커지자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파면백서 발표에 맞서 이 대표의 과거 논란 발언을 모은 책을 망언집이란 제목으로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는데 빨라도 다음 주 후반이 돼야 선고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26일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는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평일 기준 이틀 전에 통보한 겁니다. 오늘 추가로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수요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 접수 100일을 넘겨 선고하게 된 겁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일을 통지한다 해도 수요일인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를 피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다음 달 초로 밀릴 거란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간 이견으로 아직 최종 결론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선고되는 게 확실하다, 내지는 매우 확률이 높다 했으면 한 총리 먼저 결정 안 했을 겁니다. 다만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여서 그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벌어질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총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자신들이 탄핵 소추하고도 이제는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요. 최홍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기각 사유 안에 한덕수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느냐, 이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10일 만에 한 총리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조차 정작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여야는 이번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의지는 전달이 됐을 테고 살아서 싸워야지. 마지막 고비 같은데 잘 넘어주시고. 민주당은 새 대결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와 지역위원장들까지
주말 장외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 양측이 모두 30만 명 넘게 모일 거라고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거라는 전망 때문인지 양 진영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가 무질서하게 열리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지키는 기동대원들에게 방검복 등으로 완전 무장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앞부터 안국역까지 경찰 차벽이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초입부터 길목은 막혀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 있던 집회인원 출입 차단막이 안국역에도 세워졌습니다. 통행 제한 구역이 500m가량 늘어난 겁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달걀 투척 사건 뒤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통제 범위도 늘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단막 밖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만 헌재 앞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1인 시위자가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화문 세종대로와 여의도에 탄핵 반대 측이 22만 명, 경복궁과 안국역 주변에 탄핵 찬성 측이 10만 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기동대 2만 명을 투입할 예정인데 폭력 시위에 대비해 대원들에게 방검복과 방검 장갑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일반 시민 집회에 대비해 완전 진압복을 갖추는 건 이례적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앞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특히 1인 시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헌재 앞에서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 거 가능한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국가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요새 헌법재판소 담장 밖에는 텐트와 천막이 설치된 채 시위자들 수십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변 시위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경찰이 일부를 해산시켰는데도 여전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들까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 100m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실 1인 시위라는 표현은 집회시위법에 명시된 용어는 아닙니다. 집시법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혼자 하는 행위인 1인 시위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경찰의 제재도 불가능한 겁니다. 네, 말한 것처럼 1인 시위가 합법이라면 어제 경찰이 해산을 했잖아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1인 시위라고 주장을 해도 집회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30분 이상 같이 서 있는 것도 집회로 판단했고요. 30m씩 떨어져서 피켓을 들고 각자 1인 시위라고 주장했던 경우도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 의사표현이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는 1인 시위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집회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이런 인원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네, 경찰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1인 시위라고 하는 분들이 좀 폭력 사태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각자 온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면서 대거 몰렸고요. 상황이 과열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집회는 허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사전 신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경찰이 바로 해산시킬 수는 없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긴 한데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선 경찰들은 이런 일종의 편법 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음이나 폭력 문제 발생 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시위라도 과도한 소음 등 여러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새롭게 지시법이나 방범죄 처벌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규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이고 현실적인 어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지 않는 이상 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보호돼야 되고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식의 시위, 집회, 이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비화폰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구속되면 경찰은 또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구속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아직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9시간째 이곳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취재진에게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을 한 것이란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차장은 피의자 신문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에게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다고 보낸 메시지 사진도 첨부했지만 김 차장은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잠시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경찰은 2번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했습니다. 비상시국이라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는데 재판부는 다음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6번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 첫날 이 대표는 비상시국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7천억대 수익을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남한테 재판 빨리 하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도 재판 미루지 말고 본인 재판 성실히 임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 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의혹 피고인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큰 불이 나 주민 160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고 대응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헬기 여러 대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산 위를 날아다닙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붉은 불길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인근 야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만에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밤이 되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후 6시 40분쯤 최고 등급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거나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에 달해 불을 끄는데 24시간 이상 필요할 걸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71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 지휘본부까지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던 주민 160명은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저항은 여전하고 일부 교수들도 학생들을 제적하면 무기한 단식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각화되면서 의료계의 반발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연세대 의대가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제적 시 재입학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제적 절차가 들어가겠죠. 월요일부터는 안내 통보를 하고 학장이 발표하기 그게 마지막이어서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도 오늘까지 등록이나 복학 원서 둘 중 하나를 내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거대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미복귀 의사를 밝힌 반면 만개 의대 학장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에서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귀에 대한 교수들 입장도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원칙 대응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교수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기한 단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밖에 의사 단체들도 복귀의 온도차를 보여 의료계 내분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의대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다음 주가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찰 끝에 소속사를 떠나서 활동하려 했지만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해온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소속사가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활동금지 가처분 신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속사인 어도어의 부당한 대우로 전속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멤버 측이 주장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뉴진스를 발굴했던 민희진 전 대표를 회사가 해임하며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와 직장 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범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가 패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브레이크 댄스의 공중돌기 그리고 돌려차기까지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는 동작들입니다.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에 AI 두뇌까지 장착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까지 발전할까요?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처럼 평범하게 걷다가 뛰고 또 기어가더니 앞구르기를 시도합니다. 브레이킹 댄스부터 옆돌기까지
AI 학습으로 8가지 동작을 터득했습니다. 자신의 행동 오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정할 만큼 발전해 올해 말에는 현대차 공장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공중돌기에 성공합니다. 착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이 중국 로봇은 한 대당 2천만 원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또 다른 중국 스타트업의 로봇은 자전거도 킥보드도 자유자재로 타면서 감정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미국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추론 능력을 앞세웁니다. Now could you spell me something that could be found in a deck of cards? Okay, how about the word ace?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앞서고 한국은 뒤쫓는 형국입니다. 굉장히 앞서가서 최소한 5개는 정도는 보이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합치면 거기도 한 10개 정도 보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기술 발전과 함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업을 넘어 국가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민감 국가에 포함시켜 파문이 일었는데 다행히 장관급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언제 빼느냐가 정해지지 않아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3주 만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가 최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산업부는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급선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민감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제 기한은 못 박지 않아 미국이 발효 시점으로 잡은 다음 달 15일 이전의 목록에서 빠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면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설에 출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반도체, AI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45일 전에 사전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되는데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보안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이 전사하면 1인당 3만 달러, 우리 돈 4,30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그마저도 유족에겐 1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절없이 쓰러져 눈밭을 뒹굽니다. 이달 초 기준 파병 북한군 전사자는 400여 명, 부상자는 3,600여 명 수준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북한군 사망자 1명당 러시아가 보상금으로 3만 달러, 우리 돈 4,300만 원 정도를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2억 원에 가까운 러시아군 사망 보상금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나마 90%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10%인 430만 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대부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그마저도 제대로 전달되는지 불투명합니다. 여기 숙달 전부터 이렇게 집하고 중계를 못 가져서. 지난해 10월 11,000여 명을 쿠르스크에 보낸 북한은 1,500여 명을 추가 파병했고 여기에 3,500여 명이 극동 지역 5곳에서 3차 파병을 위해 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최대한 많은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전투력과 드론 적응 능력이 상승됐다는 중간 보고를 받은 뒤 일찌감치 추가 파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휴전 협상이 한창인 러시아에서 푸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군부 실세가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기술이 투입된 걸로 보이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았는데 군사기술 이전을 비롯한 북한의 이른바 파병 청구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미사일이 먼저 바다 위를 날아가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자 차량 내부 모니터로 이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 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재 북한은 수호위 계열 전투기 70여 기와 미그 계열 5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KF-16과 동급인 4세대 전투기는 40여 기에 불과합니다. 고가의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북한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기반으로 방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을 요충지에 집중 배치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와 우리 전투기의 공중작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원산 앞바다까지 비원비 폭격기가 북상했을 땐 손도 못 쓰고 북한이 지켜왔다면 이제는 공중 전력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갖게 된 셈이라고. 시험 발사 성공을 선전한 날 러시아 국방장관 출신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전장경기를 담당으로 하는 러시아聯邦 단계미사일 대표단이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쇼이구는 김정은과 2시간 동안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북한군 3차 파병을 비롯해 군사기술 이전과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 조율도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김용빈 씨 축하드립니다. 청록당 전체 3위 축하합니다. 지난주 2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국민에게 정말 감동을 선사했던 미스터트로트3의 주역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선미의 주인공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긴 시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넉 달 가까이 이어진 대장정이었잖아요. 이제 인기 실감하십니까? 사실 인기 실감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왜냐하면 경연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인기가 많나 그런 실감을 못했었는데 이제 진 발표가 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공약 건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 빨리 이제 만나는 거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때 조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손빈아 씨는 어때요? 경연을 마친 소감 그리고 지금 인기 실감하는 것. 저는 이제 활동을 한 지가 이제 8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이제 단골로 가던 식당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주인분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년을 다닌 식당이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사랑도 받고 있다라는 걸 거기서 또 실감을 하고 정말 미스터트롯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천록담 씨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전에는 못 느꼈던 기분들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제주도를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이제 제가 뭐 장모님, 어머님 이제 드릴 선물을 사려고 갔는데 벌써 이 맞이해 주시는 온도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전이랑은.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트로트 가수가 되고 나서 가장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렇게
만나자마자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셋넷 한강교 좋았어요. 셋넷 강물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그럼 먼저 김용빈 씨부터 질문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 데뷔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팬층도 두터우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연에 참여하시면서 본인만의 강점, 매력 어떤 것들을 주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연을 할 때. 그전에는 목소리가 저는 다른 분들이랑 약간 또 감동을 주는 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목소리에 장점이 있다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사람을 울릴까 그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곡 선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복 씨 좀 탄탄한 무대를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진이 되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의미는 뭐로 봐야 될까요? 그냥 저는 비나가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무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진이라고 그러길래 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이 될 거면 이미 뭐 멘트도 준비를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뭐 얼버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린 이유는 22년 동안 힘들고 아프고 뭐 괴롭고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김용빈 씨 상금 3억 원 받으셨잖아요. 쓰실 때 정하셨어요?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뭘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고모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고모님이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아직까지 뭐 거의 몇십 년을 옷도 못 사 입고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트로트의 정석 손비나 씨. 아,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사상 처음으로 심사위원 만점을 받았어요. 최저점 100점, 최고점 100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무대에서 좀 후련한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사실 좀 선이 되신 게 좀 아쉽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제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3번째 아무래도 도전하는 그런 무대였고 그리고 또 제가 시즌 1 때는 이제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시즌 2 때는 이제 본선 1차에서 제가 탈락을 했었어가지고 그 결승전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선배님이신 또 우리 용빈이와 같이 둘이 어깨를 또 나란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라이벌 분들의 훈훈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번째 도전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름과 얼굴을 가리는 블라인드 오디션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이번에 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전략은 이제 저희의 이제 전략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제작진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현역 X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딱 그걸 느꼈어요. 이것은 나를 위한 제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결과가 또 좋지 않았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손비나의 그 모든 노래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그냥 흔쾌히 받아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연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철록담 씨일 겁니다. 가수 이정 많이 기억하죠.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그랬는데 이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의 고민이랄까, 이 결심하기까지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굉장히 큰 이 용기를 낸 거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처음에 이제 도전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정말 다 비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하던 음악이랑 또 아예 다른 장르였고, 그런데 그 마음을 비우고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매 무대를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 트롯이라는 게 정말 이 마음에 더 와닿고 제 안에 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경연을 한 내내 정말 그런 마음이 가장 컸었고,
저 새롭게 그 이름도 제가 천록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한 만큼 아주 매 무대 그냥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즐기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진을 차지하셨기도 했고 또 탈락 위기, 탑10 탈락 위기까지도 오셨고 굉장히 크고 작은 기복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셨는지 좀 버겁진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말 다 도전하는 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뭐 다시 그 순간 선택의 순간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무대를 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기복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예. 기복이 정말 가장 기복이 많았던 그런 참가자 중에 또 한 명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어쨌든 매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함께 울고 웃고 이 경연 무대를 같이 하셨는데 세 분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무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실까요? 김영빈 씨부터 하시죠. 저는 22년 동안 노래를 했지만 1등을 해본 적이 저는 처음입니다. 소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진 발표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손빈아 씨는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 최저 점수가 이제 100점이 나왔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그 현장에서 뭔가 약간 술렁였었거든요.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최고 최저가 이제 100점이 딱 나와서 너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간의 뭔가 고생이 싹 다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진짜 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대장으로 있던 주주핑 팀 메들리 이제 미션 할 때 저희 멤버가 그러니까 제가 1등을 하면서 저희 멤버 다 같이 준결승 올라갔던 그 순간이 가장 좀 마음에 남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지우를 비롯해서 멤버들이 저를 정말 그냥 100% 믿고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그 순간이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뭐 미스터 트롯 3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거고 많은 노래 들려주실 텐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리고 좀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1위 자리를 진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가 주어진 만큼 좋은 노래, 감동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탑7 늘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이제 미스터 트롯 3를 하면서 이제 진짜 많은 별명들이 생겼거든요. 네, 트롯 교과서, 트롯 완생, 정석. 네, 그리고 뭐 트롯 황소, 뭐 트롯 돌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올백의 사나이라는 또 별명까지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그 별명을 또 쥐어주신 만큼 제가 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또 노래를 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곡을 들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름 질 때 말씀드렸었는데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제 노래를 열심히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 탑7의 건강을 또 제가 책임져야 될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과 같이 건강하게 좋은 노래 계속해서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진솔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 국민들에게 희망, 용기, 감동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진선미 세 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콘서트도 있다니까 많은 팬들이 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에 짐바브웨 수영 영웅인 코번트리가 선출됐습니다.
유럽과 남성 중심인 IOC 수장을 아프리카 출신 여성이 맡게 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후임자로 짐바브웨 수영 영웅인 커스티 코번트리를 발표합니다. This is Kirsty Coventry. 보수적인 IOC 조직에서 131년 역사상 여성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은 모두 처음입니다. It's a really powerful signal, a signal that we're truly global. We have evolved into an organization that is truly open to diversity, and we're going to continue walking that road. 역대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참가한 1차 투표에서 코번트리는 97표 중 과반인 49표를 획득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And the Olympic movement have lasted so many generations because i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he diversity is a unifying way for us to connect with each other. 올해 41살의 코번트리는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배영 200m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획득한 올림픽 메달만 7개에 이릅니다. 오는 6월 24일 IOC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며 8년 임기에 한 차례 4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젠더 문제, 러시아의 복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북도가 도전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도 커번트리가 주도하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세균과 싸우기 위해 항생제를 만든 인류.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항생제를 이겨낸 세균, 슈퍼박테리아입니다. 항생제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인류는 정치 폭주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죠. What we would ask, Your Majesty, is liberty. Liberty by law. 1215년 영국에서 탄생한 마그나 카르타는 왕 위에 법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왕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거나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죠. 마그나 카르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도 항생제처럼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정치가 할 일을 법으로 미루다가 결국 판결에 목매게 된 오늘의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다음 주 끝에 나오면 사법부발 경랑의 한 주가 될 겁니다. 사법부가 한국 정치에 목줄을 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여야 간 한치 양보도 없는 대결이 줄 탄핵, 비상계엄으로 치달았고 파산된 정치 뒷수습을 온통 사법부가 짊어졌습니다. 사법부도 덩달아 불신의 늪에 빠져듭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졌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법이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사법부에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합헌성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사법부의 독재화를 초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정치를 대신할 때의 부작용을 간파한 거였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이 선출된 대표, 정치의 권한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국민주권의 원칙은 훼손될 겁니다. 국가 전체가 정상화되려면 먼저 정치가 살아야 합니다. 3월 21일 임종호의 앵커 칼럼, 사법부에 목맨 여야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 텐데요.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부산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서울이 19도, 대구 2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